안녕하세요. 지금 모의고사 많이들 풀고 계실 텐데요. 1회부터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임신 중독증이죠. 모성에서 고위험 임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고혈압, 부종, 단백뇨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산부들 검진할 때 혈압, 체중,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죠. 추가적으로 경련이 일어났다 하면 자간증이 의심되실 수 있고, 임신 중독증 임산부들의 중재로는 저염식이라든지 고단백식이를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부종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하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발에서 하지, 전신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너무 하지가 많이 부었을 때는 다리를 올리는 중재에 시행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혈액에 관한 문제예요. 혈액에서는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실 수 있고, 물 성분인 혈장에는 대부분이 물이고 뭐 전해질, 단백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 혈장의 중요한 단백질이 감마글로불린하고 피브리노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과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 있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거기서 혈소판이 많이 출제가 돼요. 혈액 응고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혈소판. 백혈구는 면역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역할도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혈액 응고작용 부분에선 혈장에서 아까 피브리노겐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전해질 중에서는 이제 뭐 칼슘,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K를 이제 혈액 응고 인자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약물 중독에 관한 문제예요. 응급 관련해서 이제 약물을 복용하고 온 대상자를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걸 취해야 되느냐? 뭘 먹었는지 확인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약물 용기를 확인한다든지 시간, 섭취한 시간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들 필요하시고, 환자를 이제 봤을 때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판단을 하셔서, 무의식인 환자는 기도 유지를 우선시 해주셔야 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위세척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토 유도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금기인 대상자들 있죠. 경련을 하고 있다든지 부식 독극물을 먹었다든지 석유 제제들을 먹었을 때는 구토가 금기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네 번째로는 신체 기관 중에서 이 피부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피부는 보호하는 역할, 방벽의 역할, 감각, 체온 조절, 배설과 분비, 비타민 D 합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이 어디냐라는 문제였죠. 피부에 피부계가 답이 되실 수 있는 거죠. 5번은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였죠. 폐포가 되실 수가 있어요. 호흡기계 하면 대표적인 공기에 흐르는 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지, 폐포 순서대로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되실 수 있죠. 가스 교환도 이루어지고, 이 가스 교환이 모세혈관과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폐포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전신이 심장에 돌아와서 혈액이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전달되는 혈관이 어디냐라는 문제였어요. 혈관 자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순환을 알고 계셔야 되죠. 폐순환과 체순환이 있어요. 온몸에 돌았던 이제 이산탄소가 많은 혈액이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가고,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폐에서 가스 교환, 아까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여기까지를 폐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소가 충분한 혈액으로 교환된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서 자심방, 자심실을 거치고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온몸에서는 또 이제 작은 모세혈관들이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가는 이 체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순환이 일어날 때 중간중간 판막이 있죠. 그 판막의 역할도 꼭
중요한 내용인데요. 혈액이 이 순환대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역으로 뭐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온몸을 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역류 방지 역할을 하는 게 삼천판, 이천판, 뭐 폐동맥판, 대동맥판이 중요한 역할이 되실 수 있죠. 일곱 번째로는 이제 뭐 부정맥약이기도 하고 국소 마취제로도 쓸 수 있다 하는 약은 리도카인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뭐 보기에 나왔던 약들이라든지 추가로 한번 살펴보시면 몰핀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죠. 호흡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활력증후 중에서 특히나 호흡을 잘 보고 몰핀을 투약하셔야 되죠.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이면서 항부정맥약이고요. 아스피린은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환자에게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사용되실 수 있고요. 드라마민은 항히스타민제 되실 수가 있죠. 항히스타민제는 조금 졸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라식스는 이뇨제예요. 그래서 이뇨제는 사용하면 칼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혈중에 칼륨이 얼만큼인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아미노필린은 폐기관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 폐색이 있는 뭐 천식 환자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에게 아미노필린을 투약하실 수가 있는 거죠. 페노바비탈은 진정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와파린, 쿠마린, 헤파린 다 항응고제죠. 항응고제라는 거는 출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에 주사를 놓은 다음에 그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면 멍이 시퍼렇게 들 수 있죠. 피하 주사 후에 마사지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헤파린 제제는 차광을 꼭 해서 보관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8번은 협신증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협신증, 심근경색증이 많이 출제가 되죠. 협신증은 15분 이내 가슴 통증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를 이제 표현하실 수 있어요. 두 개 다 관상동맥 질환이죠. 협신증은 뭐 설화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약한다면 통증이 금방 가라앉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은 꼭 설화로 투약해야 된다. 혀 밑에 넣어주시는 거죠. 물로 삼킨다든지 하시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니트로글리세린이 효과 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 산소를 투여하고 절대 안정하고 몰핀을 IV로 투약하시는 거 필요해요. 이 몰핀을 또 IM으로 투약하면 CPK라는 그 혈액의 수치가 상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IV를 주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밖에 뭐 협신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좀 안정 취하시고 금연, 체중 조절, 육체 피로 예방, 뭐 온도 차이가 큰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9번은 안과 수술 후에 이제 중지에 관한 문제였죠. 거기서 이제 안과 질환은 녹내장, 백내장 두 개를 잘 아셔야 되는데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이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명을 초래될 수가 있어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백내장이 되는 거죠. 안과 수술 후에는 절대 안정을 직후에는 하시고 안구 움직임을 좀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안구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안대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구 운동 최소화 목적으로 안대를 적용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돌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수술한 쪽으로 돌아 놓게 되면 안압이 상승될 수 있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해주시고 안압을 상승하지 않기 위해서 기침이라든지 코풀기, 힘주기,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뭐 병원에서 간호행정할 때 기획할 때는 환자 중심으로 기획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11번에 뭐 나이팅게일이 나왔는데 나이팅게일은 자연적 치유를 돕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했고 병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게 나이팅게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2번에 파파니 도말 검사 이거는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할 때 필요한 진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세가 세석이라든지 절석이를 취해 주셔야 되고, 검사 전에 방광을 비우는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검사 전 12시간 전에는 질색정을 금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검사라는 것 자체도 아셔야 되지만, 이 검사를 하기 위한 자세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산부인과 진료 시의 자세, 세석이, 절석이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13번 문제는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칼슘과 인이죠. 특히나 앞에서 봤듯이 칼슘은 혈액응고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전해질 중에서는 철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철분 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철분제를 복용할 때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먹으면 좋은 게 비타민 C가 되실 수가 있어요. 14번에는 육모선 자극 호르몬인데요. 그 HCG라고 하는 검사죠. 임신 초기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이제 의심될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에서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임신의 확정적 징후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추정적 징후예요. 그래서 임신의 확정적 징후가 뭐냐 했을 때 HCG, 뭐 무월경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항상 태동이나 태아 심음, 초음파의 태아 이거가 확정적 징후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15번에 노인들이 노화의 특징이 또 노인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기침 반사가 감소되고, 그래서 이제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죠. 기초 대사량이 감소되시는 거, 심박출량이 감소되고, 고환 크기도 감소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위산 분비가 감소돼서 소화가 좀 안 되실 수 있고, 근골격량이 감소돼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혈관 저항은 증가돼요. 그래서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되실 수 있죠. 폐 장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스 교환이 잘 안 돼서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든지 하실 수가 있고, 변비가 이제 증가되실 수 있죠. 장 운동이 떨어져서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구내 건조증이 증가되실 수 있고, 요실금도 늘어나고 안구의 건조증도 증가되실 수가 있겠어요. 16번에 횡격막과 복벽의 근육을 사용하는 신생아의 호흡은 복식호흡이죠. 그리고 호흡이 복식호흡인데 정상 숫자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호흡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30에서 60회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 맥박은 120에서 140을 정상으로 보고 있죠. 17번 문제는 임신 후기에 이제 정맥류가 나타날 때 중재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임신 불편감이라 하면 초기, 중기, 말기에 이제 많이 부각되는 불편감들이 있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양가 감정, 피로, 유방통, 빈뇨가 나타날 수가 있고, 중기에는 요통, 피부의 착색, 체위성 저혈압, 변비가 유발될 수 있죠. 근데 변비 때는 하제나 관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말기에는 정맥류, 불면증, 빈뇨, 다리의 경련, 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어요. 이 정맥류일 때는 트렌델렌버그 골반 고위 체위를 취해 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2에서 5분 동안 다리를 올린다든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다든지, 다리를 꼬거나 옷을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18번은 열성 질환에 관한 부분이에요. 열성 질환 문제 많이 보셨죠?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열사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원한 곳에 가서 휴식 취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열경련이나 피로, 일사병일 때 해주셔야 되죠. 열사병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체온 하강이에요. 그리고 원인들도 물어볼 수 있는데, 열경련 같은 경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염분이 소실돼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소금물이라든지 이온 음료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열피로는 이제 혈관이 너무 이완된 거죠. 그래서 순환성 쇼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리를 올려준다든지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든지 포도당, 식염수, 정맥주사 이런 것들 투약하실 수 있어요. 쇼크 증상이 심할 때 강심제도 투약하실 수 있죠. 일사병은 운동장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열을 너무 많이 받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죠. 고열의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수분 전해질 보충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열사병은 체온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 습기가 많은 곳에 있어서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일 때 열이 몸 안에 이제 보유됨으로 인해서 체온이 급상승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음찜질이라든지 얼음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행하실 수 있는 거죠. 19번에는 에릭슨의 정서 발달이에요. 영악이, 유악이 중요하죠. 영악이는 신뢰감 대 불시감, 유악이는 자율성 대 수치감, 학령 정기는 자발성 대 죄책감. 이렇게 각 시기별로 나이에서 영악인지 유악인지 구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기에 발달 과업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어요. 20번은 노인의 수면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인들이 이제 수면장애가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그를 위한 중재 방안인데요. 첫 번째로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데 너무 늦은 오후나 잠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피해 주셔야 되죠. 두 번째로 숙면을 방해하는 약의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면제는 되도록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낮잠을 피하는 거죠. 낮잠을 30분 이상 잔다든지 하지 않도록 하시고 밤에 늦게 잤더라도 아침에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제제들은 좀 피하는 거 필요하시고 여섯 번째 이제 밤에 야간뇨를 유발하는 너무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는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노인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평상시엔 많이 드시는데 잠자기 전 늦은 오후에는 이제 좀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는 거 필요하죠. 일곱 번째, 너무 배가 고플 때도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너무 배고프실 때는 간단한 먹거리 제공하는 거 필요하세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서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을 피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21번은 저혈량 쇼크 시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다리 올리기를 하시는 거죠. 쇼크일 때 쇼크 포지션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저혈량 쇼크인 경우는 출혈이 원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출혈이 있는 부위는 직접 압박을 하거나 최후에 지혈 때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응급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식을 되도록 유지하시고 혈액을 보충하는 수혈도 중재로 사용하실 수 있죠. 22번은 소화 효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세 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고 그 소화액의 이름은 뭔지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입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죠. 타액인 프로알린,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되실 수가 있죠.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되죠. 단백질은 펩신이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지방 소화는 소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췌장액이 소화 효소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파제 같은 거 지방을 지방산이나 글리세롤로 분해시킬 수 있는 거죠. 담즙도 지방 소화를 돕는 거죠.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소장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 소화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액도 있는데 에립신이라든지 막타제, 락타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입이나 위에서 소화했던 것들을 나머지를 더 잘게 부술 수 있는 것들이 장액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23번은 낙상 위험군에 대한 문제인데요. 낙상 위험군을 고르시오 보기에 나왔을 때 우선은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항상 높은 낙상 대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특히나 항우울제, 이뇨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낙상 고위험군이 되실 수가 있고요. 시각이나 청각에 문제가 있거나 배뇨장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실 때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이지 않도록 일어설 때 천천히 하시는 거 필요하죠. 야간에도 조명을 다 끄시면 안 되고 야간 등 간접 조명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하시고, 그리고 복도라든지 화장실에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 필요하시고, 침상에도 침상 난간을 꼭 올리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24번은 전신마취 수술하는 사람이 심호흡 조기 이상을 강조하는 건 왜 그러느냐.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특히나 심호흡 조기 이상, 기침, 폐합병증, 폐렴,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밖에도 강압폐활량계도 사용하실 수 있죠. 근데 강압폐활량계는 항상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쉰다, 흡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올 수 있는데, 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이상 빨리 활동하시는 게 필요하죠.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좀 해주시고 항혈정 스타킹 신으시는 거 필요하세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균술 이용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24시간 이내에는 상처 드레싱이 젖더라도 그 위에 꺼지를 덧대도록 하는 거, 이런 거 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리고 배액간 양상이라든지 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장폐색이 올 수 있는데, 장폐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이 회복될 때까지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전신마취 직후 물을 먹는 거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 통증이나 구토, 장음이 소실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유지하는데 환자가 너무 불편해한다, 그런 경우에는 얼음 한두 조각을 입안에 물려준다든지 꺼지에 물을 적셔서 입술을 덮어준다든지 하는 중재할 수 있죠. 그리고 침을 뱉는 거는 입안이 더 마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겠어요. 25번은 호르몬 문제인데요.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죠. 그거에 관한 문제였어요.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췌장은 항상 내분비와 외분비 기능을 하고 있죠. 소화효소 할 때 아까 췌장 나왔듯이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들이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분비 기능이 있고,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거죠. 인슐린, 글루카곤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26번에는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의식 수준은 명로, 졸린 상태인 기면, 착란, 혼미, 반원소, 혼수 이렇게 거치실 수 있죠. 명료는 깨어있는 상태, 명확한 상태고요. 졸린, 드로우지 상태, 기면은 소리에 반응하는 상태예요. 누구누구님 하고 하면은 잠자던 사람이 눈을 살짝 뜨는 상태. 이거는 기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혼미는 이렇게 누구누구님 했을 때는 눈을 안 떠요. 소리를 크게 치거나 강한 이렇게 손을 친다든지 통증을 줬을 때 눈을 뜨는 사람들을 혼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원수는 이거와 반대로 통증을 줬을 때 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꿈틀꿈틀 반응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손을 쳤을 때 손을 위로 들어 올린다든지 옆으로 피하는 것 자체는 혼미가 되시겠고,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꿈틀거리기만 하는 형태가 반혼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가 혼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식 단계 중에서 컴퓨즈, 착란이 있는데요. 컴퓨즈는 다른 단계와 다르게 이제 진압력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컴퓨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 장소, 시간이죠. 그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7번은 정상 분만 후에 산욕기 간호에 대한 문제였죠. 산욕기 간호에는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또 안 되고요. 적정하게 이렇게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오로 배출에 도움이 되고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 통목욕이라든지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6주 이후에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좌욕을 하시는 게 좋은데 회음부 열상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회음부 간호 열상의 간호로는 분만 후 첫이든 얼음찜질을 하시고 이틀째부터는 열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좌욕 필요하실 수 있죠. 자세는 술융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궁 후굴 예방 자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자궁이 원 자리를 되돌아갈 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술융이 자세가 되는 거죠. 수유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서 자궁 회복을 촉진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산욕기에 산후통과 유방우려이 나타날 수 있죠. 산후통은 일주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 초산부와 경상부 중에서는 경산부가 심하죠. 수유부와 비수유부 중에서는 수유부가 산후통이 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방우려는 분만 후 2, 3일 후에 나타나실 수 있는데 온찜질이나 마사지 이런 것들 필요하시고 자극을 유두 부위의 자극을 좀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산모 브래지어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고 시간 맞춰서 수유 이렇게 젖을 짜내는 행위를 하시는 게 유방우려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유두 부위는 닦을 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시겠어요. 그리고 산욕기 동안에 질 분비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질 분비물을 오로라고 하죠. 그래서 알칼리성 질 분비물 오로라고 하실 수가 있고 오로에서 심한 냄새가 나면 감염을 의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색, 갈색, 백색으로 오로가 변화되실 수가 있고 3주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로도 이제 3일까지는 적색, 갈색은 4일에서 10일, 백색 오로는 10일에서 3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28번은 영유아 접종에 관한 문제인데요. 영유아 접종 시에 같은 시기에 해야 되는 접종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같은 칠해놓은 표에서 보시면 같은 시기에 접종하는 거죠. BCG와 B형 간염, 그리고 소아마비, 폴리오와 폐렴규균, 뇌수막염, DPT 같은 시기에 겹쳐서 접종하실 수 있죠. 네, 수두, MMR, 일본 내용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좀 겹쳐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도 기억을 하시고 같이만 가능한 겹치는 접종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DPT 같은 경우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다, MMR 홍역 볼거리 풍진이다.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불거리 이렇게 그 접종이 가능한 3가지 질병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29번에는 고혈압 환자분들의 시기예요. 저염 저지방 시기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섭취를 늘리시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이 혈관이 이제 수축될 수 있는 제재들을 좀 피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외에도 비만 조절, 금연, 스트레스 조절 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31번은 B형 간염에 관한 문제인데 B형과 C형 간염 구분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B형 간염은 혈청 간염이라고 하고 A형 간염은 전염성 간염이라고 하죠. B형과 C형은 상급이고 A형은 2급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A형일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한 거죠. B형, C형은 대부분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수혈이라든지 정액, 오염된 주사기,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한 주사기를 대시우지 않기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즈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재채기, 껴안기, 음식 나눠 먹기 이런 걸로 통해서는 가벼운 뽀뽀 등 이걸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근데 성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이 되죠. 면도기, 손톱깎이 같이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유 같이 쓰시면 안 된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A형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식기를 따로 써야 되죠. 그래서 감염된 환자의 식기는 자비소독을 거쳐서 하실 수가 있고 대소변이 오염된 음식물 이런 것들 분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손 씻기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32번은 한방에 칠정과 병인에 관한 연결이에요. 그래서
오장과 7가지 감정을 연결하는 거죠. 오장인 이제 심장, 간, 폐, 비, 신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또 있죠. 그래서 심장은 모든 장기 우두마리 역할을 하고,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혈량을 조절하는 역할, 폐는 기가 출입하는 기능이 있고요. 비는 전신에 정미와 물질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신은 발육과 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감정과 봤을 때는 기쁨이나 놀람이 심할 때 희경은 심장이 병인이 생길 수 있고, 화를 많이 내거나 할 때는 간이 손상을 입을 수 있죠. 슬픔이 많을 때, 걱정이 많을 때 폐가 손상을 입을 수 있죠. 우비, 폐고요. 생각이 많을 때는 사와 비가 비장이 연결될 수가 있고, 공포가 심할 때는 신장이 병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33번의 한방의 특징 보시면 한방은 정신과 육체적인 면을 병행하여 고찰하되, 특히 증후나 치료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면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실정을 다스리는 것도 병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대자연에서 파생된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유기적인 기능을 가진 통합체다라고 보시고, 질병 치료보다는 평소에 양생, 마음을 다다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경험의학으로 신체와 정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4번은 치아의 구성이에요. 얘도 많이 나오죠. 겉에 가장 바깥쪽인 단단한 부위 범낭질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범낭질 밑에 상아질이 있어요. 그래서 상아질은 그 치수,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치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격의 흡수를 완화하는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아질 되시는 거죠. 배가질은 치근의 바깥쪽을 형성하고 있고, 치아의 악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겠어요. 35번은 치과의 도구인데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탑침이 많이 나오겠죠. 구강 손상을 감지한다든지 충치의 깊이나 치아의 동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가 뭐냐 하면 탑침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핀셋도 의외로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물질 제거라든지 재료를 넣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치경은 빛이죠. 그래서 빛, 구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침이나 혈액을 흡입하는 진공 흡입기가 있고요. 치아를 이제 탈구, 빼는 역할을 하는 게 발치 겸자가 있고요.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보존 치료 시에 우식병수의 제거를 위한 기구가 되시겠어요. 핸드피스는 절삭 기구가 되는 거죠. 치질을 삭제하고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게 핸드피스가 되시겠어요.